안녕하세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가는 걸까요? 현대사회는 온통 나에게 집중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나의 필요는 무엇인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나에게만 몰두할수록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일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 나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그런 만족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며 축복해 주었다면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강박은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거나 오직 성취를 통해서만 가치를 인정받았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녀의 총명함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페르소나에 갇히게 됩니다. 똑똑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죠. 물론 똑똑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귀엽다거나 잘생겼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과 같은 단 하나의 특성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타고난 고유한 가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취도 그 가치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꾸만 사람들을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하려 듭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매우 중독성이 강합니다. 어떤 의사 친구가 내 환자들은 나를 필요로 해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그 말 속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의료 서비스이지 특정한 의사 한 명이 아닙니다. 이는 곧 그 의사 역시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며 자신이 없을 때에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두면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저 역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 혹은 조금 부족하게 해내더라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최근 인상적이다
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한 그 일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와 같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인상적이라는 말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 자신을 바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느끼기에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 사회는 타인의 마음 속에 인상적인 사람으로 남는 것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보다 타인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이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누군가 감명받는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의존하는 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쓴 책에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나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후에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첫 번째 후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용기가 부족했다고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체 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저명한 신경과학자였던 야크 팡세프 박사는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감정 회로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살핌, 분노, 두려움,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사치가 아니라 진화적으로 우리 존재의 일부로 결정된 필수적인 생존 장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살핌 시스템이 없다면 포유류의 새끼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뇌에는 새끼를 돌보게 하는 무언가가, 그리고 새끼의 뇌에는 부모와 연결되려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감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두뇌 발달을 위해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에게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특정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이가 사랑하는 강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할 때 부모는 아이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해, 그냥 강아지일 뿐이잖아, 혹은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제 그만 잊어라고 말해버립니다. 저녁 식사 전에 과자를 주지 않았다고 2살배기 아이가 화를 내며 떼를 쓸 때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내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구나. 그리고 감정의 억압은 훗날 우리의 건강, 생리학,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임종을 앞둔 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음을 후회할 때 그들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그 깊은 상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버리도록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용기가 부족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물으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중에
자기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아기는 없습니다. 만약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가 화를 내거나 때를 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임형 양육입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을 허용하고 개입하지 않는 방식이죠. 이는 아이에게 최악의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권위주의적 양육입니다. 아이의 감정과 행동을 억압하는 방식이죠. 이 또한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합니다. 그 사이에 황금 같은 중용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권위 있는 양육입니다. 이 방식은 내가 책임자이고 무엇이 너에게 좋은지 알고 있단다 라는 자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양육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이를 착취하거나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양육하고 지지하기 위한 사랑에 기반한 위계질서입니다. 한 살배기 아이가 한겨울에 벌거벗고 밖에 나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안 돼, 옷을 입어야 해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권위 있는 양육은 아이가 화를 낼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우리 아기 화가 났구나. 엄마가 저녁 먹기 전에 과자를 안 줘서 속상했어? 그래, 정말 속상했겠다.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즉, 아이의 감정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해주되 그 감정 때문에 아이를 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아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겪더라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까지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은 인정해주되 행동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말로 해볼까? 라고 물어주면서 말이죠. 이처럼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듬어주는 양육 방식의 영향력은 그 아이의 평생에 걸쳐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평온한 환경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선진국에서는 출산한 여성이 불과 2주 만에 일터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25%에 달한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아이의 뇌발달, 생리적 성장,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는 출생 후 수많은 시간 동안 엄마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은 사실상 아이들에 대한 거대한 유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수십 년 후 그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순간부터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 당신의 모든 감정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모든 길 위에 함께하시기